울산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중북부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35도를) 훨씬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충북에서 열사병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전력 소비량이 올여름 최대를 기록하면서 준비경보가 내려진 데 이어 오늘은 어제보다 한 단계 높은 관심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돼 전력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부터 총급여 3,450만 원이 넘는 근로자 434만 명의 세액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여당은 복지세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야당은 서민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여서 입법 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지역 안에 있는 일부 오염수를 인위적으로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인근 어민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오늘 오전 막강 타선의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시즌 11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승리하면 팀 내 다승 단독 선두에 올라서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7 시작합니다. 연일 기록적인 열대 아래에 YTN News FM.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어제 세제발전심의회의가 열렸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나 스님에게 주는 급여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세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기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헌법 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 종교인들 정의를 위해서라면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쪽에서 종교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면 정교 분리를 외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종교는 성역이었죠. 이번 종교인에 대한 과세, 기타 소득이라서 좀 불만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직자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1968년 초대 이낙선 국세청장이 근로소득세를 매기려다가 무산된 뒤 무려 45년 만입니다. 8월 9일 출발사침 순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연봉 3,450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세금이 더 들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개정 방향, 일부에서 기획재정부 이석준 차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지난달 18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심의권을 가진 힘있는 위원회입니다. 이 지역발전위원회 지방 어려운 실태수설에 나섰습니다. 2부에서 이훈정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매주 금요일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피플 시간.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독계의 핵심이었죠. 하나갑진 민주당 대표를 모시고 얘기 나눕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침 출발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꽃만 쓰다가 다시 청호 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뜰.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거스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호 나이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 오늘은 이종훈 박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법 개정안 발표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이 원칙이 있는 세제, 뭐 이런 그 목표에 따라서 이 세법 개정안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창조경제 기반 구축, 고용률 70% 달성, 중소기업 육성 같은 이 국정과제 뒷받침을 하고 근로 장려 세제 확대, 뭐 자녀 장려 세제 신설 같은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그런데 역점을 뒀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뭐 세액 공제로 이 소득 공제를 전환한 거라든가 또 비과세 감면 정비라든가 지하 경제 양성화 이런 걸 통해서 이 세입 기반도 좀 더 확충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증세 효과가 대략 뭐 2조 한 4,900억 원 정도 이르지 않겠냐 이런 그 관측이긴 합니다. 예. 앞으로 4년 동안에 2조 4,900억. 예,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권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입법 예고 거치게 되면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정치권 반응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예. 우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교육비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 전환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 중산층이 좀 부담이 좀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세율 인상 부분도 함께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 그러고요. 민주당 쪽을 비롯한 야당 쪽은 굉장히 좀 반응이 이제 부정적입니다. 우선 뭐 재벌 퍼주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월급쟁이들 호주머니 터는 거다. 뭐 자영업자, 농민, 중산층, 서민층에게 세금 폭탄 안겨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해도 세수 부족이 한데 이 내년에 뭐 공약 이행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그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것도 확보돼 있지 않고 뭐 중장기 재정 건전성도 좀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 종교인 과세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종교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기타 소득세로 조금 전에 이제 가닥이 잡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긴 했죠. 하여튼 그 기타 소득의 80% 정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서 과세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시키고요.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한 4.4% 정도 세금을 낸다 그래요. 이 종합소득 하게 되면 또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종교계의 반응은 일단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측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납세 준비 착실히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였고요. 한국기독교회 그 협의회 측도 종교인 과세 늦었지만 뭐 이 나온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 성실히 납세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는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가톨릭에서는 그 한 80% 정도는 이미 납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이제 확정이 됐죠? 예. 이 우리 정부가 어제 그 김기용 수석대표 명의로 그 오전 10시 40분쯤에 이 북측에 그 14일 날 7차 회담을 열자 이렇게 전통문을 보냈고요. 북한이 어제 오후 5시 40분경 그 통지문 잘 받았다. 예.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회신문을 보내왔다 그럽니다. 이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문구가 사실은 이제까지는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 북측이 좀 기대감을 표명한 거 아니냐.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인데 한편 그 경력보험금 어제 그 지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받아간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상 기업 109개 가운데서 이 2개 기업만 일단 그 받아갔다 그럽니다. 이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기업을 비롯해서 나머지 기업들도 이 7차 실무회담 결과를 좀 기다리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주요 뉴스 짚어주는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정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연봉 3,45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숫자는 전체의 28%, 434명에 이릅니다. 당연히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반발이 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종교인도 소득세가 부과되고 성형수술비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비과세 감면 중에 축소되는 것, 종료되는 것도 각 17개가 됩니다. 대기업 대상의 각종 세제 지원 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면서 모두 2조 5천억 가까운 세수가 늘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관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저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라서 어제 심의회에 다녀왔습니다. 예, 이걸 감출 수가 없으니까 밝히고요. 네네. 이번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 세제 지원부터 창업 및 기업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또 창조경제 기반 구축, 시간제 일자리 세제 지원, 종교인 과세,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모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이 하나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먼저 이번 세법 개정안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과거 세법 개정안과 달리 향후 5년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우선 설정을 하고 예. 그 설정의 틀에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소위 아까 말씀하신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제 지원,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 중소기업 육성하는 부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요즘 생활이 팍팍하게 굉장히 어려우신 섬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셨던 분들한테 근로장려 세제를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애들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가구에 자녀 장려 세제를 신설해서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배려하는 세제를 했었고요. 예. 특히 이제 그동안 조세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지적되어 왔던 통상적이고 연례적이고 일상화되어 있는 비과세 감면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서 꼭 필요한 비과세 감면 제도만 남기고 나머지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과세 부분 폐지한 게 17개나 되더군요. 네네. 예. 그리고 축소한 것도 17개가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 정책 방향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 5년간 조세 정책 방향은 크게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를 정상화하자 하는 그런 목표 아래서 일단은 조세 구조를 좀 더 선진화하고 합리화하고 적정화하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우리 세제가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세입 기반이 좁혀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세입 기반을 넓게 하고 얕은 그런 어떤 조세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예. 그 다음에 조세 지원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낭비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세 지원과 이제 어차피 이제 예산도 같은 재정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과 비교를 해서 유사 중복한 것은 없는지 해서 조세 지원도 좀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고요. 예. 그다음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이라든지 교육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세제 측면에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 보완을 그런 어떤 비과세 감면의 축소라든지 그동안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던 지하 경제를 운영했던 분들에 대한 양성화 조치라든지를 통해서 그런 세원 발굴과 세원 확대를 통해서 저희가 마련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어제 회의 내용을 제가 간만히 살펴보면서 이 기재부에서 우리 조세 부담률 파악을 지금 이 시점 2%로 하고 있고 네네. 거기다가 이제 4대 보험 같은 사회보장 부담까지 더하면 26.8%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 말에 우선 조세 부담률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는 목표를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이런 비과세 감면 축소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증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17년도 되면 한 21%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1%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저희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 사회보험들 네. 이것이 서구와는 달리 조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서구에는 이 보험 성격인데 네. 우리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져서 연금만 하더라도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받고 적게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그런 네. 구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안 내면 집을 압류해서 경매를 한다든지 해서 강제로 징수를 하지 않아요. 네네. 그 일종의 조세인데 그렇다면 조세 부담률이 사실은 27%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이걸 저는 기재부에서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 비해서 약간 높은 정도라고 파악을 한다는데 사실 일본 조세 부담률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세 부담률하고 국민 부담률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부담률은 조세 부담률에다가 사회보험 부담률을 합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두 개를 다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런 수준이라는 걸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보험에 대해서 세 방식을 택할지 보험 방식을 택할지는 그 부분은 실제로는 그 미래 세대한 부담을 어떻게 지울지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부담을 하게 되면 현재의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같이 지는 것이고요. 예. 보험 방식을 하게 되면 자기의 몫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그 나라의 경제 사회 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방식이 우월하다, 보험료 방식이 우월하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예, 저희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하고 이게 조세 부담률을 전부 다 비교를 해보면 네네. 예, 우리가 사회보장 부담률 이것을 우리는 세금처럼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예,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결코 낮지 않고 우리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보다는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네. 근데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 경쟁국이나 어떤 OECD 평균보다는 낮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네네. 예. 언론의 관심이 이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식인데요. 이 네. 청취자를 위해서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소득공제는 이제 과세 표준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고요. 소득에서 바로 공제를 하는 것이고요. 예. 세액공제는 이런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면 세금에서 공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조세 전문가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소득세가 이제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소득공제는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공제 방식이고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이나 중산층 이하한테 유리한 공제 방식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조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예. 소득 공제 방식은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세 어떤 지원의 형평성 차원, 그다음 소득 재분배 기능을 생각했을 때는 소득 공제 방식보다는 세액 공제 방식이 더 나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전환한 것이고요. 예. 일단 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공제 방식 변경을 통해서 세부담이 고소득층이 좀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세부담이 늘어나는 소득 기준이 연봉 3,4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간 계층 이상의 월급쟁이들이 이제 불만이 굉장히 큰데요. 네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3,450만 원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것은 저희가 세액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11년 통계를 실제 세금 납부하신 근로소득자 통계를 이용해서 사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총급여 3,450만 원부터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렇지만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연평균 아마 16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16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월 한 13,000원 정도거든요. 예. 저희가 이번에 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소위 말하는 7천만 원 이하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나중에 그 신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8천만 이상의 어떤 뭐 1억, 3억의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세부담이 조금 늘 수도 있지만 그 세부담이 중산층 이하한테는 많이 가지 않도록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15%에서 10%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유를 들고 있거든요. 네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고민을 하는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표 양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제도,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활성화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포인트 혜택 같은 거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 그 재정당국으로서는 그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15%, 10%로 낮추고 현금카드라든지 체크카드라든지 직불카드라든지 저희 말해서 직불형 카드에 대해서는 공제를 30% 유지함으로써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제는 뭐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좀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금을 세수를 좀 더 높여야 되겠다 하는 취지 아닌가요? 그런 차원보다도 어차피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시면 공제를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전 소비와 가계부채를 축소를 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 전자신고제가 정착된 걸 이유로 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세무 전문가들도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전자세금 계산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 예를 들면 그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법인과 과세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착이 많이 돼서 법인 과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인 혜택은 드리지 않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 특히 이제 굉장히 매출 규모가 낮은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정책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혜택을 좀 이렇게 축소를 해나가는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예, 오늘 모두에도 내가 이 방송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인 과세 이 참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인데요. 네네.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종교단체와 그동안 쭉 협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단체에서는, 소위 말해서 종교 서비스를 근로로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서비스에 대한 사례금 정도를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협의를 반영해서 저희가 일단은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보고 과세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종교인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길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교인 스스로 판단할 문제지만 저희 제도상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 예, 일감, 그게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많이 빚어지는데, 이번에 세법에서도 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하는 것, 그걸 기존, 정상 거래 비율을 보면, 거래 비율을 보면 50%로 완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30%에서. 네네. 예, 그래서, 반대편에 있어서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이걸 완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또 있고요. 네. 또 한편 기업 쪽에 있어서는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 또 공정위원회에서 매출의 5% 같은 그런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처벌받도록 돼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중처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저희가 편법적인 부의 대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 과세한다는 기본 방향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기업이나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서 지적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가족 기업들이 많고 대주주 지분이 대기업들보다 훨씬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하에서는 세부담이 너무 늘어난다 하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대기업의 어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왜 중소기업에까지 적용을 하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특수관계법인 정상거래 비율 인정하는 비율을 한 50%까지 저희가 올린 것이고요. 또 한 지적은 이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회사 형태를 택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 분사도 하고 합병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변칙 증여와 무관한 기업 활동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완을 한 것이지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뜻은 확고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공약 가계부를 보면 네. 이 박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하는데 5년간 135조 든다. 그 가계부가 네. 그런데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세출 계획도 하고 그리고 지하 경제 양성화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 48조 원 정도를 지하 경제 양성화 등으로 충당하겠다. 네네. 예,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세제 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2017년까지 2조 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2조 4,900억 이런데 네네. 이 재원 마련에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걱정이 되던데요. 돈 마련할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5조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상당한 부분은 지금 예산 지출, 그러니까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할 계획이고요. 예. 그 작업을 지금 우리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땀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48조를 세입 측면에서 조달하는데 그것은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저희가 조달할 것이고요.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이제 비과세 감면 축소였던 부분이 주로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것은 이제 국세청, 관세청의 어떤 양성화 노력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는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어떤 저희가 지난번에 제시드린 방향과 방법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노력하셔서 이 재정 건전성을 가급적 해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석준 차관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000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출발 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상상 그 이상의 글로벌 투자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성장 신화 인천이 다시 씁니다. 삼성, LG, 신세계 등 글로벌 기업 대규모 유치, 투자 유치 금액 16조 원으로 전국 1위에 빛나는 투자 실적, 일자리 15만 개 창출로 전국 고용률 1위, 올림픽 100배 경제 효과의 GCF 유치로 국제도시 도약, 이제 인천이 세계 제1의 투자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더 뛰겠습니다. 더 땀 흘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인천이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어 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YTN FM 캠페인. 선배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활 13년차 몽골아줌마 장당호입니다.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알았어요는 몽골어로 치아를 뜻하고요. 아이고라는 단어는 전말이라는 몽골어입니다. 똑같은 발음 때문에 놀라셨죠? 이처럼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게만 합니다. 여러분,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말이 서툴러도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의 간격을 좀 좁혀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예, 전식의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8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량 도심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노년로 강남물지병원 사거리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면 2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어 뒤로 시속 10km 미만의 정체니까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 동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강변북로 구리 방면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까지 이미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다시 여의하류나들목부터 한강대교까지는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목동교에서 오목교, 다시 오금교부터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성산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오금교부터 목동교 사이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심 성산로 광화문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연희나들목부터 연대앞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시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옥반식품 홈페이지에는 고객님이 남겨주신 25,000여 개의 글이 있습니다. 양파즙, 마늘즙, 헛개나무즙, 오가피즙이 궁금하시면 옥반식품을 찾으세요. 옥반식품은 제품 제조 과정을 홈페이지에서 생중계합니다. 검색창에 옥반식품, 문의전화 1577-3150번.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오전에도 먹어요. 점심에도 먹어요. 불금 되면은 실컷 놀아요. 브런치, 런치, 심야타임까지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온종일 즐거운 혜택!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시간별 혜택 맞춤법.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쭉쭉쭉 50년 한달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지난달 18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힘있는 위원회입니다. 지역발전의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의 희망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설정됐습니다. 지역발전은 노무현 정부 때엔 기능분산형 지역발전으로, 이명박 정부 때엔 광역경제권 개념의 지역발전으로 추진돼 왔죠.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성은 무엇일까요? 서울시장 충북도지사를 역임한 행정의 달인입니다.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종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원종입니다. 예. 지난 18일에 그 위원장, 위촉장을 받으셨는데 요즘 지역 방문을 열심히 하고 있으시다고요? 현장에서 지역발전위원장으로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선 제가 추석 전까지는 전국을 한 바퀴 이제 돌 계획인데요. 예.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참으로 그 절실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역위원회 역할은 그러한 목소리들이 지역 발전과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딴 것보다도 이제 우리 각계각층의 그 격차가 많거든요. 예. 이 격차를 해소해서 전국 어디에 사나 높은 삶의 질을 그 향유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데 목표를 두고요. 또 지금 이제 저로서는 이제 한평생 지방행정했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국민들 행복하게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을 다니니까 절실한 목소리가 많다. 국민 행복으로 그 연결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예. 첫 회의에서 지역 발전 모델로 국민 행복, 그 가운데서도 지역 정책을 담아낼 공간 개념으로 지역 행복 생활권, 이걸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 지역 행복 생활권,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그 행복 생활권은 국민들의 병원화된 욕구를 반영한 정책입니다. 예.
이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과거에는 경제 성장에 큰 그 역점을 뒀는데 요새는 이제 삶의 질 향상으로 아주 그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예. 그래서 도로, 철도 이런 SOC도 매우 이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주민의 행복으로는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러한 그 SOC도 계속 해야 하지만 거기에 부과해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 주변에 상하수도를 해준다든지 도시가스와 같은 이런 인프라도 이제 보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행복생활권의 중요한 거에 하나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한 걸음 다가서서 실제 불편 없는 삶을 챙겨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지역 공약 사업은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네. 언급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직전에 한려대교라든가 울진 삼척간 고속도로 같이 경제성이 낮은 사업들이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그 사업들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금 다 검토를 합니까? 아니, 저희가 직접 검토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이제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지방과 또 중앙정부를 서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좀 낮더라도 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그런 거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요. 예. 결국은 이 지역 공약을 보면 대부분이 지역에서 원하는 아주 그런 수건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를 하고 예. 또 중앙의 미래 전략과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일,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역발전위원회가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를 해놓았던데 가장 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 행복생활권이라는 것은 결국 몇 개 인접한 시군이 함께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유무상통의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일. 그래서 그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인데요. 유형을 보면 세 가지쯤 될 겁니다. 중추도시권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도시가 많지만 대부분의 도시가 쇠퇴 징후가 나타납니다. 예. 예를 들면 도심이 공동화된다든지 기존에 있는 노후 산단 같은 게 노후된다든지 이런 게 활력을 찾아주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이 연계해서 서로 상생하는 이러한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끼리 서로 연대해서 서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세 개쯤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행복생활권을 만들되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바로 지방으로 내려줬거든요. 예. 그렇게 하진 않고 이제는 지방자치 한 지도 벌써 20여 년이 넘었으니까 예. 지방의 의사를 존중해서 지방의 뜻대로 권역을 설정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예산과 여러 가지 보충되는 것을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나가야 합니다. 예. 네. 우선 현안부터 한두 개 더 여쭤보고 다시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진주 어려운 폐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우는데요. 네. 예. 위원장님께서 지난달 말에 지역별 의료수요와 공급 실태를 조사한 뒤에 지방 의료원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는 지방 의료원 실태 대수술에 나서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그 업무는 저희 지역이 업무가 아니고요. 예. 복지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복지부가 아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줄 압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의료원의 역할이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영세민에 대한 무료 진료라든지 또 낙도에 있는 분들이나 또 산재의료 같은 응급의료 이런 것들은 민간 의료원이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드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낙도에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헬기를 배치하는 거, 이것은 민간의료인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생기는 적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한 적자니까 예. 이것은 국가가 담당을 해줘야 되고, 다만 의료원이 할 일은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예. 이건 뭐 제휴인 매니저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의료원 자체도 스스로 절약하고 합리화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방만한 운영으로 이제 무리를 빚은 의료원 처리, 이건 네. 지방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네. 의견을 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때 제가 질문에 따라서 제가 개인 의견을 얘기한 건데요. 예. 그런데 그런 문제도 어떤 갈등이 있다면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예, 그것이 언론에서 마치 지방발전위원회가 예. 지방의료원을 대수술하는 것처럼 보도를 해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예. 저희들은 정책을 만들고 자문하는 이러한 기관이거든요. 예. 네. 지금 현우석 부총리가 투자 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 입지 문제다. 앞으로 제도권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누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때마침 이제 김문수 경기도지사 과거에도 그런 얘기 해왔습니다만은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훈종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지방에 오래 근무했던 경험을 이제 되돌아보면요. 예. 수도권 정책의 변화는 지방에 아주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부총리 말씀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지방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 수도권에 있는 그런 피폐한 공단들도 살려나가야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국가적으로 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상생 발전할 수 있다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이제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투자 유치 같은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작출해 나가는 건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모두가 좀 더 지혜를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중배 충주시장, 지금 충주시장이 중부 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조세 특례 제한법, 이런 법 개정을 통한 지역별 지원 기준 완화를 건의를 했습니다. 네. 이런 건의, 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방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건이 어려운 지방에서의 투자 유치는 매우 어렵고도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정부의 재정적 보조나 조세 감면 이런 인센티브가 늘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지역에서도 발전적인 노력을 해줘야죠. 예. 예를 들면 지자체는 자기 고유 자원을 통한 특화 발전을 시킨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지원 활동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새 정부 출범된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지방 세제 때문에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취득세 영구 인하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시위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이훈종 위원장님께서 이 지방 세제 개편 필요성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지방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2대8 정도로 지방세입이 열악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의존도가 무척 높은데 특히 지방세 상당 부분이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불안감이 지금 당연한 일로 보는데요. 지금 이제 이 지방세에 대해서 취득세를 낮춘다 그러면 여기엔 보전 대책이 절실하죠.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율성도 높여주고 또 책임성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이훈종 지역발전위원장이었습니다.